가까운 시일 내에 사우디가 증산으로 돌아서면서 치킨 게임을 할 가능성이 있다. 지금 전 세계에 이런 미친 소리 하는 사람 저밖에 없어요. 경제는 꾸준히 늘어야 돼요. 이게 속도가 둔화되든지 감소하면 경기 죽는 거야. 둔화돼도 큰일 나요. 기울기가 유지가 돼.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기울기가 감소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사태가 될 수 있고,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걸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지 저는 사실 모르겠지만 심상치 않은 것 같아요. 문홍철 DB금융투자 자산전략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문홍철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네, 저희 또 한 주 만에 또 찾아왔습니다. 시청자분이 식상하실까봐 자주 나와주세요. 똑같은 얘기 계속하면은 재미없는데. 아니에요. 언제나 그 위트 있는 재치 그렇죠, 있는 네. 표현으로 남들이 하는 얘기와 조금 다른 시각을 재미있게 콕콕 짚어주고 계신데요. 요즘에 약간 신이 내리셨나 그러니까요, 싶을 정도로. 꿈을 꾸는 정도. 네. 그 꿈꾸는 빈살만 정도밖에 얘기 한 번 없습니다. 더 해주시면 안 됩니까? 어떻게 된 건지? 빈살만. 네네네. 이제 아시아로 수출하는 네네. 원유가 있거든요, 사우디에. 네. 네, 이거를 이제 약간의 프리미엄을 붙여서 이제 파는데, 이거를 2달러의 프리미엄을 좀 낮췄더라고요, 2달러를. 꽤 큰 편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원유 시장에 이번 주 초에 좀 충격을 줘서 유가가 하루에 한 4~5% 정도 떨어지는 그런 이제 충격을 줬고, 전반적으로 이제 원유 시장이 공급 우위에 대한 우려들이 이제 계속 있고 해서 여전히 좀 숏을 치려는 세력들이 계속 원유 시장에는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올해 물가를 전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전제 조건이고, 사실 한국은행이 올해 물가를 전망할 때 이제 80불 이상의 WTI 유가를 전제로 네네. 물가 예상을 해놨는데, 지금 유가가 70불 뭐 초반, 뭐 심지어 뭐 60불 뭐 왔다 갔다 하는 뭐 이런 상황이면 이제 한은도 물가에 대한 전망치를 나중에 뭐 바꿀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 뭐 지금 뭐 수에즈가 막혔다, 혹은 뭐 후티 반군 어쩌고 이런 얘기하면서 유가가 다시 이제 오를 거라고 보시는 분도 계시는데, 네네. 전반적인 그림은 약간 공급이 굉장히 충분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좀 우려를, 뭐 우려일 수도 있고 뭐 좋은 걸 수도 있고, 네. 그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 뭐 가볍게 말씀을 꺼낸 건데 꿈을 꾸셨다고 해가지고. 빈살만 황제자의 꿈을 꿔서 제가 너무 화가 났습니다. 지금 통제도 안 되고, 내가 기껏 감산해놨더니 그 좋은 꿀단지를 전부 다 쉐일이랑 이란이랑 베네수엘라랑 저 브라질 이런 애들이 정말 끝도 없이 자꾸 증산해내가지고, 네네. 이거 내가 겨우겨우 200만 배럴 이상 감산해가지고 만들어놓은 저 유가를 꾸역꾸역 따먹고 있잖아요. 너무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번에는 아시아로의 원유 수출 프리미엄을 가격을 좀 낮췄지만, 아마도 저희는 가까운 시일 내에 사우디가 증산으로 돌아서면서 치킨 게임을 할 가능성이 있다. 저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에 이게 조금 좀 미친 세력이기 때문에 이런 미친 소리 하는 사람 저밖에 없어요. 저는 사우디가 치킨 게임을 할 가능성이 있다. 왜냐면 제가 빈살만이로 빙의돼서 생각해 보니까 이 상태 계속 놔두면 안 돼요. 이거 앞으로 정말 할 게 계속 쌓여 있는데, 계속 나 혼자 감산하고 남들 좋은 일을 나 혼자 하고 있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제 어떻게, 그럼 증산할 거냐? 그럼 증산하면 그냥 같이 죽어, 같이. 아싸리 대규모로 증산을 해버리는 거죠. 치킨 게임을. 사우디는 생산 비용이 가장 낮기 때문에 그렇죠. 치킨 게임을 했을 때 마지막까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삼성전자도 옛날에 치킨 게임 했었죠. 그때 어마어마하게 피바다가 됐고 수많은 반도체 업체들이 망했지만 결국 그 이후의 과실을 이제 삼성전자와 과점하는 소수의 업체들이 가져가지 않습니까? 예. 사우디도 2014년, 15년에 했어요. 치킨 게임 한 번 하고 쉐일을 다 죽여버렸죠. 그 이후에 대략 한 5에서 6, 7년 정도 생산량에 관련된 헤게모니를 이제 사우디가 가지고 갔다가 이거 또 계속 이 쉐일이 또 치고 올라오고, 쉐일 외에 다른 나라들도 생산을 계속 하니까 이거 이제 또 한 번 푸닥거리할 시즌이 오지 않았나, 그냥 저 혼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유가에 대한 얘기를 이제 먼저 처음에 가볍게 말씀해 주셨고, 그럼 오늘 준비되어 있는 주제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기준금리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네. 자, 지금 8번 연속 동결을 했는데, 이제 주목하신 내용이 있을까요? 좀 특이한 이제 뉴스에 제일 많이 탔던 내용은 원래 금통위 시작하면 이제 한 페이지로 연준 성명서처럼 금통위도 한 페이지짜리 통화 정책 방향이라는 거를 발표하거든요. 이 내용 안에 지금까지는 계속 들어갔던 내용이 향후 경제의 여건과 물가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추가
금리 인상을 결정해 나가겠다 여부를 네. 뭐 이런 식의 문구가 있었거든요. 네. 이번에 이게 삭제가 된 게 가장 큰 차이점이죠. 네. 그러니까 이것도 연준과 비슷한 이제 180도 방향 전환인데 지난 11월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은행은 금통위원 절대 다수가 3.75까지 현재 3.5예요. 7호까지 추가 인상 가능성 열어놔야 된다. 그렇죠. 절대 다수였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한두 달 만에 2달도 안 돼서 전원일치로 네, 추가 금리 인상은 이제 끝났다. 이러한 뉘앙스로 말을 썼죠. 물론 말로는 이제 여러 가지 물가가 이제 안정이 되고 있고 뭐 국내 경제가 쉽지 않은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다 알지 않습니까? 왜 그랬는지. 그러니까 주목하신 내용은 추가 인상 필요성의 문구가 삭제됐다는 삭제됐다. 점. 네. 이거. 그리고 그 외에는 뭐 거의 주목을 안 받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기자들이 하도 그 PF가 심각하니까 이제 PF 관련된 얘기를 이제 계속했는데 하는 총재의 뉘앙스는 일관되게 우리는 그거는 미시적으로 정책으로 해나갈 거고 금리 정책으로 해나갈 건 아니다. 근데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저렇게 강조를 하는 거 보니까 이거 했구만. 했어. 뭐를 했나요? 이런 뭐를?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이고, 하는 총재님 들으시는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이게 왜냐면 그 오늘 9조 원의 그 금융 자금 중개 대출을 금융중개지원 금융중개지원 대출을 이거 여쭤보려고 금중대, 했어요. 네. 금중대라고 하죠. 네. 금중대를 도입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은 한두 달 전만 하더라도 이거 안 한다. 라고 이제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최근에 PF 문제가 나오면서 갑자기 이번에 물론 얘는 타겟티드 즉 지방 중소기업들에게 대출을 해줄 때만 은행이 해주면 이제 그 금액만큼 하느니 그 은행한테 이제 돈을 쏴주는 형식으로 이제 한도는 9조 원 나 있는 건데 요게 원래 통화정책하고는 좀 반대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긴축적인 상황을 그래도 유지를 하려고 하는데 9조 원이 뭐 적은 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 9조를 사실은 양적원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한국은행이 무슨 돈을 주는 건가요? 한국은행이요. 한국은행은 돈 찍으면 되죠. 그러니까 이 돈에 그러니까 이 출처는 네.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한국은행이 싫어하는데. 그래도 너무 궁금한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요. 9조 원을 지원한다는 이 자금에 네. 그러면 이거는 정부의 재정 지원이냐? 왜 한국은행이 이걸 발표하냐? 출처는 네. 당연히 발권이죠. 그럼 9조 원의 유동성이 생긴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오. 양적 완화랑 똑같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 왜냐면은 올해 대한민국 재정을 네. 더 전문가신 문홍철 네. 이사님께 여쭤봐야 되는데 아니 대한민국의 올해 예산으로는 국채 발행을 줄이지 않습니까? 네. 재정이 뭐 세수가 크게 늘지도 않아요. 세수가 감소했죠. 감소하죠. 네. 근데 여기서 갑자기 9조 원을 지원한다라고 하니까 네. 무슨 돈인가 이런 네. 생각이 바로 이거는 들더라고요. 이제 중앙은행과 정부의 차이인데 중앙은행은 돈을 만들어낼 수 있고 정부는 만들어낼 수는 없죠. 그렇죠. 없죠. 그러니까 세수를 받아서 돈을 쓰고 부족하면 채권을 발행하거나 빚을 내는 거니까 그게 정부고 정부는 돈이 없어요. 하지만 중앙은행은 할 수 있고 그 9조 원을 정부가 하면 적자가 되는 거고 그렇죠. 중앙은행이 하면 유동성 완화가 되는 거죠. 제가 말하면서도 좀 조심스러워요. 그러니까요. 이거 한국은행이 싫어하는 얘기를 제가 자꾸 해야 돼가지고 입꼬리가 제가 좀 씹으시는 위험합니다. 겁니다. 이런 얘기 계속하면은 네. 계속하면 위험해요. 그러니까 연준이 채권을 사서 돈을 푸는 거라 거의 왜냐하면 중앙은행의 밸런스 시 한국은행이 은행에 대출해줬다고 쳐요. 그 자금 자중대를 그러면 이제 하면은 9조 원이 자산이 늘어났죠. 그럼 부채도 9조 원이 늘겠죠. 네. 그 부채가 통화량입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질문하는 그 기자회견에서 얘기가 네. 이제 총재님이 단언하시는 거는 네. 금리 인하 기대는 여전히 하지 말아라. 네. 이걸 계속 강조하시고 계속 얘기했죠. 네. 금통위원들은 모두 최소한 3개월은 동결해야 네. 된다라고 일치하고 있다. 특히 그리고- 지금 인하 논의는 시기상조다라는 시기상조다. 얘기를 3번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9조 원을 공급한다라는 거는 네. 상당히 모순적일 수도 있는데 있죠. 어쨌거나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네. 목적이. 그래서 사실 금통위원 중에 한 분도 조윤재 의원이 네. 야 지금 긴축하고 있는데 이 9조 원의 총액 한도 대출은 오해를 사는 거 아니냐. 물론 네. 오해를 저같이 이제 하는 사람도 있고 네. 반면 대부분의 이제 금통위원 분들은 이거 지금 힘든 사람도 있잖아. 이제 그 지방의 중소기업들 네.
이런 사람들한테 지원해야지. 음. 예? 그게 뭐 우리가 타겟티드해서 그분들한테 돈 준다고 이게 뭐 인플레를 일으키겠어? 실제로는 돈 푸는 거죠. 네, 사실은. 하지만 이제 전반적인 금통위의 중론은 타겟티드한 자금을 푸는 거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나 완화적인 것과는 거리가 있다. 거리를 두자 쪽으로 해석을 했죠. 하지만 저처럼 단순하고 무식한 사람은 이거는 밸런스 시세 증가이므로 분명히 유동성의 증가로 오긴 옵니다. 그리고 그 구조원의 용도가 네. 지방의 중소기업이라면 지금 네. 지방의 중소기업이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장 약한 고리로 네. 보여진다라는 뜻으로 해석해야 될까요? 아휴, 좀 저한테 이런 질문을 좀 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곤란에 빠져요. 네. 곤란에 빠져. 네. 우리나라 경제 좋대는데 왜 네. 자꾸 안 좋은 쪽으로. 아니 돈을 지원해 준다니까요. 안 좋으니까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사실 열배 의원님 제가 오늘 이렇게 인터뷰 보면서 야, 이거 진짜 위험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는데 둘 다 위험해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말로 못해. 예? 이거 제가 말로 할 수가 둘 다 지금 없어요. 직원에서 직원인데 지금. 아, 그리고 저는 회사를 오래 다니고 싶은 사람이고 요분은 남편이 일하시는 분이고 제 남편 얘기 네. 비밀인데 아무튼. 저는 네. 혼자 사는 사람이고 네. 오래 다녀야 돼요. 저도 혼자 사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다름 없습니까? 그래서 그냥 이 시청자분은 이렇게 아시면 돼요. 뭔가 최근 한두 달 사이에 이러한 중개 대출을 해줄 만한 그리고 특히 어려움을 겪는 지방의 어떤 기업들이 생겨난 것 같다. 네. 이것이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리고 저는 왜 정부가 안 나서고 하느니 나섰을까? 이것도 굉장히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왜 그럴까? 정부가 물론 정부가 재정이 없기도 해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뭐 이번에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보면서 이거는 이제 세수를 위한 거 아니냐? 뭐 사실 세수 감소의 상당 부분이 부동산 관련 세금이었었거든요.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일단 정부는 돈이 없고 그렇다면 이제 하느니 일부 지원 사격에 나선 것 같고 국가 경제는 특히 내수가 뭐 수출은 그래도 어떻게 살아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특히 내수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추정을 저 혼자의 망상을 추정 망상을 했습니다. 그래도 그 부동산 PF 위기가 지금 최근에 계속 화두가 됐고 네. 걱정을 많이 했는데 조금 전에 태양건설 워크아웃 들어간다 네. 이게 기사가 속보가 떴잖아요. 네. 저희 방송 딱 시작할 때 뜬 것 같은데 그러면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나요? 부동산 PF 시장이요. PF요? 네. 태양건설 워크아웃이 들어가면서 조금 한 단계는 한 고비는 넘기는 걸까요? 아니면 이 위기는 계속 진동이 커질지 지속될지 어떤 뷰를 제가 가지고 자꾸 얼굴을 못 계실까요? 쳐다보는 거 알겠죠? 그러니까 자꾸 피하실 것 같은 느낌이 저도 말을 막 더듬게 질문도 되네요. 조심하고 계세요. 네. 여기서 제가 위험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잡혀가. 네. 잡혀가. 저는 저희 오늘 역대급인데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 이거 저 진심이에요? 진심? 국내에서만 터지는 문제는 정부 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만 터지는 문제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늘 보면 옛날에도 빚 문제가 외채 문제가 문제예요. 그렇죠. 외채가 무서워. 네. 하지만 자국 내에서 벌어지는 원화 부채나 혹은 원화의 어떤 신용 위험은 물론 문제가 있지. 커요. 터지면 무서워. 하지만 네네. 정부가 그럼 아무것도 못하냐? 아니요,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정부는 내국에서 터지는 문제는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뭐 크게 이런 문제가 안 좋은 쪽으로 갈 것 같다고 생각하진 않고요. 그동안 PF 사업장에 대한 꾸준한 구조조정이 있었고 앞으로도 이제 옥석 가리기를 하면서 정리를 해 나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채권단들 다 모아가지고 소집해서 그냥 우리 만기 연장하고 그냥 계속 가는 거야. 그 옛날에 2010년대 초반에 똑같이 PF가 터졌을 때도 네. 비슷한 방식으로 계속 끌면서 연착륙을 이제 시켰거든요. 그렇죠. 뭐 저는 이번에도 비슷하게 될 것 같은데 단 전제가 있죠. 해외에서 뭐가 터지면 안 돼요. 또 연준이 금리를 갑자기 인상한다거나 갑자기 환율이 오른다거나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정부나 하느니 돈을 풀고 싶어도 못 풀어요. 그래서 저는 자국 내에서의 터지는 문제라면 정부가 강력하게 또 총선도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해결할 능력과 여력은 있다. 단 국내에서만. 이게 해외에서 뭐가 터지는 거는
시너지 나쁜 효과죠. 나쁜 효과가 더 중첩되면서 네네네. 안 좋을 수가 있으므로 해외를 오히려 조금 더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내에서만의 문제라면 이제 충분히 네. 이제 커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네. 해외만 조심하면. 네. 해외에서 안 터지길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좀 우리가 대화하기 편한 주제인 네. 우리나라가 아닌 연준으로 그렇죠, 네. 넘어가서 아, 얘기를 그럼 해보는 이제 게 네. 뭐 설마 파월이 와가지고 절 뭐 잡아가겠어요? 네. 그래야 좀 제대로 된 얘기를 할 수 있을 네. 것 같은데요. 네. 연준이 QT 양적 긴축을 연내에 마무리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사실은 12월부터 얘기했던 거고 네. 지난주에도 여기 나와가지고 제가 좀 미친 소리 할 것 같다. 한번 해보겠다. 네네. 그래서 저는 연준이 QE를 할 것 같다. 금리 인하보다도 먼저. 네. 이제 이런 좀 미친 소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사실은 지난 12월 FOMC 때 파월 의장이 이 얘기를 하긴 했어요. 했는데 뉴스 얘기 안 나왔어요. 아, 그런가요? 네, 왜냐하면 얘기를 해도 뭔 소리인지 기자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아, 다 이건 빼고 하긴 또 기자들이 이제 꽂힌 건 이거 바이든이 전화했구만. 바이든이 전화했거나 조인트를 까서 파월이 태도를 바꿨구만. 이제 이거에서 기자들이 꽂혀가지고 그것만 네네. 계속 이 질문했어. 음. 그러다 보니까 이 파월 의장이 얘기한 요 내용이 거의 안 떴죠. 그런데 지금 잠깐 슬라이드를 잠깐 보시면은 네. 실제 그때 얘기했습니다. 아주 극소수의 언론에서만 요걸 다뤘어요. 근데 이제 사실 요 슬라이드 내용 잘 보셔도 이게 뭔 소리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아마 보시면 파월의 말풍선에 여갈표 어쩌고저쩌고 고갈되면 긴축이 강화될 수 있어서 미리 12월에 보다 완화적인 시그널링을 할 필요가 이제 있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지적을 했던 것은 단기 자금, 그러니까 12월 중순이잖아요, 이게 얘기는. 네. 그럼 12월 중순 기점으로 무슨 일이 단기 자금 시장에서 이제 있었냐,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사람이 아프면 이제 열이 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단기 자금 시장도 문제가 있으면 일일물짜리 금리가 갑자기 튀는 현상이 가끔 생겨요. 네. 그러니까 요게 있었어요. 10월 말, 11월 말에 또 크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파월 의장 그리고 이제 그저께 얘기한 로리 로건 총재가 이제 로리 로건 총재는 옛날에 뉴욕 연준에서 밸런스 시 정책을 담당하시던 분이에요. 네. 실무를. 네. 그래서 굉장히 이 유동성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특히 이제 많은 분들이 잊으셨겠지만 2019년에 똑같은 문제가 터진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세요? 언제요? 코로나 이전 직전 2019년. 왜냐하면 그때 연준이 금리를 내리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양적 완화도 했었습니다. 네. 똑같이 당시에도 단기 자금 시장에서 자금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이제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정확히 똑같은 일이 이제 벌어지고 있으니까 연준 입장에서는 19년의 실수를 다시 한번 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네. 미리미리 좀 대응을 하고 싶겠죠. 네. 그래서 이 얘기를 미리 하고 그저께는 로리 로건 총재가 아주 그냥 대놓고 양적 긴축을 지금 중단해야 될 것 같다. 네. 그 얘기가 나오자마자 주요 IB에서 전부 올해 양적 긴축 전망치를 다 바꿨습니다. 올해 양적 긴축 오늘 되게 얘기 다 있잖아요. 네. 한 달에 950억 달러. 근데 이거 올해 이거 중에 절반도 못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전망을 다 바꿨어요. 물론 일부 이제 요것만 보는 애들이 있어요. 좀 이제 오타쿠 같은 좀 소수의 IB고 보통 이거 잘 안 보거든요. 근데 이런 애들은 이제 유동성을 이제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올해에 뭐 미국채 수급이나 금리나 유동성 사정에 이 정책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금리만 보지 마시고 금리도 보시되 유동성 사정도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은행 얘기를 안 하려고 넘어가긴 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한국은행이 사실상 유동성 공급이라고 할 수 있는 구조원을 지원하겠다는 행위는 네. 결과적으로 조금 시간이 지나서 보면 네. 우리가 미국보다 조금 선제적이었다 이렇게 나중에 평가하게 되는 걸까요? 선진국이네요. 한국의 이제 위상을 높이는. 아니 같은 일을 우리가 좀 긍정적인 해석을 하자면 우리의 대응이 네. 선제적이었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자, 금리 인상 한국이 더 먼저 했죠. 네. 양적 완화라고 하겠습니다. 양적 완화 한국이 먼저 했죠. 네. 자, 그럼 금리 인하도 우리가 먼저 해야 되나요? 먼저 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아니, 그리고 지금 네. 전 세계 신흥국들은 다 금리 내렸어요. 네. 한국만 안 내렸어요. 그럼 전 내려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우리가
금리를 빨리 먼저 올리긴 했지만 네. 올린 폭은 우리가 좀 적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는 네. 한국은 단기 대출 비중이 크기 때문에 네. 네. 뭐 주담대 당연하죠. 금리를 미국처럼 올리면 그냥 나라 망하자는 얘기예요. 다 폭삭망해, 좋다는 폭삭망해. 얘기예요. 미국처럼 올리면. 그래서 그것 정도 올린 거고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미국은 저렇게 금리 많이 올렸는데 한국은 왜 이거밖에 안 올리냐? 그럴 수밖에 없어. 미국처럼 올려버리면 물론 물가도 미국보다는 낮았죠. 고점이. 그것도 있고 이제 더 중요하게는 어떤 금리에 연동되는 부채의 만기가 전부 3개월로 연동돼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금리를 조금만 올려도 그냥 바로 죽어요. 그냥 거꾸로 얘기하면 금리를 조금만 낮춰도 경제가 바로 살아나요. 중앙은행의 힘이 미국보다 한국이 훨씬 셉니다. 네. 훨씬 세요. 그런 면에서 저는 가령 미국이 한 200bp 올린 게 한국은행이 한 50bp, 뭐 75bp 올린 게 효과가 비슷합니다. 경제 영향으로 치면. 네. 그런데 그 물가를 그 금리를 내리려면 네. 또 못 내리는 이유도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있죠. 네, 그 뭐 가계 부채라든지 네. 뭐 물가라든지 이런 게 예, 있는데 예. 내릴까요, 그러면? 이것도 제가 약간 헛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데. 자, 생각해 보세요. 자, 11월만 하더라도 한국은행이 생각이 이렇지 않았지 않습니까? 지금 한 달 좀 넘었잖아. 연준도 그래요? 연준도 11월 초 FOMC랑 12월 FOMC 생각이 완전히 달라. 그럼 도대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 2달도 안 되는 한 45일여의 시간에 그 시간 동안 중요한 건 어떤 경제 지표가 뭐 그렇게 변했다. 혹은 물가가 뭐 갑자기 뭐 떨어져가지고 우리가 정책을 바꿨다. 그게 아니라 결국 연준이 얼마나 빠르게 통화 정책을 전환하는가. 이게 이제 중요한 거고. 저는 그래서 12월에 미국 연준의 통화 정책이 이제 변한 어떤 케이스 이런 거 봤을 때는 당연히 한국은행도 피벗을 할 수밖에 없을 거고, 물론 이제 한국은행은 주체적으로 통화 정책하기가 어렵죠. 미국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미국이 이미 변한 이상 한국은행은 보다 과감하게 움직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요. 저는 제가 한국은행 총재면 더더욱 말을 잘 안 하거나 그냥 뭐 미래는 데이터 디펜던트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 데이터 디펜던트가 아닌데 그냥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지표라는 건 사실 가봐야 되는 거고 미국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미국이 저렇게 한 달 만에 태도를 바꿀지 누가 알았습니까? 그렇죠. 하늘도 몰랐어요. 몰랐으니까 그래? 미국이 바꿨어? 우리도 바꿔야지. 그런데 미리 사전에 야 우리 앞으로 3개월 동안 뭐 그런 거 없어? 변하는 거 없어? 라고 했던데 갑자기 미국이 바뀌어봐. 그럼 내가 뱉어놓은 말이 있잖아요. 말을 못 바꾸잖아. 그래서 말은 늘 좀 애매하게 얘기하고 나중에 바꿔도 바꾼 이유를 쉽게 될 수 있도록 좀 애매하게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한국은행의 정책은 저는 계기가 뭐 필요하다. 계기는 뭐 이미 미국이 줬죠. 네. 예. 완화적인 시그널을 이미 줬지 않습니까? 저는 한국은행도 충분히 시그널링 될 수 있다. 위험은 환율이죠. 그렇죠. 환율이 안정돼야 됩니다. 근데 환율이 이상하게 좀 높아요. 네. 요상하게 높아요. 요것 때문에 좀 저도 고객들이 많이들 물어보세요. 왜 환율이 연준이 완화로 돌아섰대는데 달러도 약한 것 같기도 하고 네. 다른 통화들을 많이들 달러 대비해서 강해지고 달러는 약해진 것 같은데 왜 원화는 오히려 약간 슬금슬금 오르고 있냐? 달러가 이거 약한 거 맞냐? 그렇게 막 시원하게 달러가 약해지는 것 같지도 않고 이런 것들을 좀 궁금해하시죠. 물론 그거에 대해서는 연초에 많은 연준 위원들도 나와가지고 야 뭐 니네들이 너무 과잉 해석한 거야. 파월이 그렇게 막 비둘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 게 있지. 하지만 저는 근본적으로는 좀 다른 게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죠. 오늘 그 시청자분 중에서 네. 댓글창에 이런 글을 써주셨어요. 신양희님 같은데 네. 문사파형 자료 네. 엑기스래요. 오늘 맞아요. 자료가. 네, 네. 그래서 이거 잘 이해하고 앞으로 이 지표들 어떻게 변하는지 보면 미국 유동성 공부는 다 끝난 거다. 이렇게 댓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네. 가져오신 자료를 가지고 네. 미국의 유동성이 지금 어떻게 됐고 앞으로 예.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는지를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유동성을 볼 때 저는 한눈만 팹니다. 네. 확실한 전략이시네요. 연준의 유동성을 볼 때 뭐 이거 뭐 아까 여갈피 얘기도 나오고 뭐 복잡해. 복잡한데 저는 한눈만 패요. 복잡한 거 안 패요. 그래서 5페이지 그림을 잠깐 보시면 네. 이게 바로 제가 패는 한눈입니다. 매월 미국 정부의 단기 국채, 트레저리 빌이라고 하죠. 트레저리 빌 순발행
왜 순발행이라고 하냐면 그냥 발행액을 보면은 조금 부정확해요. 뭐 그냥 난 복잡하니까 발행액만 보겠다 뭐 해도 되는데 더 정확하게 보려면 순발행을 봐야 됩니다. 순발행. 왜냐하면 채권은 만기가 있기 때문에. 네. 이 순발행을 보시면 최근 막대기가 올해 굉장히 높죠. 네. 막대기가 높죠. 이 얘기는 여러분들도 돈이 부족하면 빌리죠. 그런데 빌리는 걸 1년으로 빌릴 수도 있고 10년으로 빌릴 수도 있고 한 달로 빌려서 돌려막기 할 수도 있고 다양하죠. 네. 자, 그 중에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합니까? 싼 걸로 해야죠. 그렇죠. 예. 싼 걸로 길게. 그렇죠. 싼 걸로 길게. 네. 그래서 금리가 낮고 동시에 만기가 길어야 우리는 안정적인 조달 계획이다. 이렇게 네. 얘기합니다. 근데 이 그래프를 잘 보세요. 아니 이거 어마어마하게 올해 단기 발행을 이렇게 많이 해가지고 하면 이거 한 달 단위로 돌려막기 하는 거예요. 개인으로 치면. 네. 나라가 아니 뭐 개인이야 뭐 그럴 수 있다 쳐. 근데 나라가 이런 식으로 돌려막기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렇죠. 요 돌려막기를 하지 마라고 이제 나라에는 위원회가 막 엄청 많아요. 그 차입을 자문하는 이제 위원회도 있거든요. 차입위원회가 재무부한테 야 이거는 너무 돌려막기다. 좀 트레저리 비를 좀 줄여라. 줄여라. 그래서 재무부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줬다 뺏는 게 제일 나쁘죠. 그렇죠. 처음부터 안 주면 안 줬고 줄 거면 계속 줘야지. 줬다 빼. 지금 여기서 단기채의 발행 잔고가 12월에 어마어마하게 줄었습니다. 그냥 사실상 빵이에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제가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상식과 반대되는 얘기를 할 겁니다. 네. 제가 요즘 뭐 가상화폐도 그렇고 화폐란 게 뭘까? 유동성 더 쉽게 얘기하면 이 유동성이란 게 경제 전체의 유동성이란 게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의 상식과는 좀 달라요. 네. 경제 시스템에서 유동성이 창출되는 방식은 정부 부문의 빚으로 창출됩니다. 이해되세요? 조금 더 친절하게 설명해 주세요. 자, 네.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먼저 얘기할게요. 네네. 네. 교과서에서 우리가 신용창조라는 걸 배웁니다. 신용창조는 어떻게 되냐? 제가 민간인 한 명 있어. 제가 있어요. 은행이 두 개가 있어요. 자, A라는 은행에서 1조를 빌렸어. 제가 1조 빌리고 그러면은 A라는 은행의 밸런스 쉿은 자산이 1조가 늘죠. 네. 자산이 1조가 늘죠. 아 죄송합니다. 자산이 아니, 1조가 늘죠. 자산이 일조. 빌려줬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저는 요 빌린 돈 있죠. 요 빌린 돈 어떻게 할까요? 침대 밑에 쌓아두나요? 은행에 넣어놓고. 은행에 쌓아놓죠. 네. 자 그러면 요 은행의 예금이 1조가 1조가 늘어납니다. 늘죠. 네. 그래서 요 은행은 자산이 1조 늘어나고 부채가 1조 늘어나요. 그리고 저는 밸런스 쉿이 어떻게 되냐? 저는 자산이 예금 1조가 늘죠. 네. 부채 1조 늘죠. 네. 자 생각해 보세요. 밸런스 쉿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가서 나는 계약서만 썼어. 1조를 난 빌린다. 썼는데 갑자기 은행도 1조, 나도 1조. 그러네요. 그렇죠. 이거를 우리가 신용창조라고 하죠. 음. 어려운 말로, 좀 쉬운 말로 그냥 돈이 허공에서 뿅 생긴 겁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은 내가 힘들게 회사에서 버는 내 돈이 그렇게 막 허공에서 생긴다고 이걸 약간 상식적으로 이해를 못하세요. 하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돈은 허공에서 창출됩니다. 허공에서. 자, 똑같은 원리로 자 여기 은행 아니고 이제 네. 정부가 있어요. 정부도 똑같아. 정부가 빚을 냈어. 1조를 빚을 내가지고 자 우리가 경제에서 한 사람의 빚은 다른 사람에겐 자산이죠. 그렇죠. 네. 그럼 정부가 1조의 빚을 냈으면 누군가는 1조의 자산이 생겼겠죠. 네. 그 정부채를 누가 샀을 거 아니에요. 그럼 민간은 1조의 자산이 생깁니다. 그럼 정부도 갑자기 정부도 아무것도 한 게 없어. 그냥 엔터키를 눌러가지고 채권을 1조로 발행했는데 정부의 밸런스 쉿이 1조가 늘어나고 저도 밸런스 쉿이 1조가 늘었어요. 자 이거를 이제 어려운 말로 초과저축 네. 초과 저축. 혹은 민간의 밸런스 쉿이 양호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정부의 밸런스 쉿은 악화됐죠. 네. 빚이 늘었으니까. 네. 그렇죠. 즉, 이 통화 시스템에서 유동성이라는 건 결국 정부, 여기서 말하는 정부에는 저는 중앙은행도 넣습니다. 중앙은행도 넣어요. 즉, 중앙은행이 갑자기 돈을 만들어내요. 근데 그 만들어내는 방식은 뭐냐? 옛날에 코로나 전에
코로나 직전에는 중앙은행이 만들었죠. 중앙은행이. 그렇죠. 그래서 중앙은행을 우리가 계속 봤습니다. 계속 중앙은행이 뭐 하나.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는 중앙은행도 풀었지만 정부가 훨씬 많이 풀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중앙은행만 봐요. 정부를 안 봐. 그게 제가 답답한 거거든요. 네. 답답해서 미칠 것 같아. 정부를 안 봐. 이렇게 중요한 정부를. 네. 코로나 이후에는 새로운 세상은 아니지만 레짐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네. 중앙은행을 지금 볼 때가 아니고 정부가 뭘 하는지를 볼 때란 말입니다. 그런데 아까 보셨던 그 그래프처럼 정부가 갑자기 이제 그러니까 빚을 줄이는 건 아닌데 그럼 여기서 이렇게 생각해. 빚을 줄이는 건 아니잖아요. 단기채를 줄이고 장기채를 할 거예요. 맞아요. 네. 단기채를 줄이고 장기채로 할 거야. 하지만 경제에서 돈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은 단기채만입니다. 단기채만. 그게 왜 그러냐면 여기서도 조금 이제 어려운 얘기를 할 텐데 네. 은행에서 국채를 가져가면 담보로 돈을 빌려줘요. 이걸 우리가 이제 레포 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자, 근데 은행은 장기채를 받고서 빌려주지 않아요. 아, 그렇죠. 만기가 짧은 것만 받아요. 네. 왜냐하면 긴 채권을 받으면 은행은 건전성에 이 채권을 인정이 안 돼. 담보로 인정이 잘 안 돼. 네. 뭐 가령 100을 넣어도 국채지만 100을 넣어도 뭐 80, 70밖에 인정을 안 되죠. 네. 그리고 가격 변동 은행에 심하고요. 네. 위험한 자산을 갖고 있다. 그 이번 아셨죠? 그 은행들이 SVB 사태 때 보셨죠? 은행들이 평가손이 어마어마하죠. 그거 다 국채예요. 네. MBS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긴 채권 인정 안 해. 그러면 내가 담보로서 주고서 돈을 빌리는 이거 유동성이에요. 이게 이건 무조건 단기채만 돼. 네. 자, 그런데 지금 정부가 단기채를 줄여. 어떻게 될까요? 통화량이 줄어들겠네요. 대단히 빠른 속도로 줄어듭니다. 네. 이렇게 되면 게다가 이 계획은 이미 11월 1일 날 이미 나왔어요. 단기채를 줄이겠다는 계획은. 네. 저 같은 이제 오타쿠들은 그런 걸 보거든요. 그런데 일반인들은 이걸 거의 못 본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막 중앙은행이 뭐 하는지 보느라 정신없어. 제가 볼 때 아무 쓸데없는 일입니다. 정부가 뭘 하는지를 봐야 돼요. 정부가 11월 1일부터 이미 계획에 발표를 했어. 12월부터 즉 지난달이죠. 지난달부터 트레저리 빌 발행을 우리가 줄이겠다. 왜냐면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1월 그러니까 이번 달이에요. 이번 달부터는 B를 줄이고 장기채 쪽으로 리파이낸싱을 하겠다.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이 될 겁니다. 이게 결국 가장 직접적으로 이 효과를 제일 빨리 받는 카나리아 같은 존재가 바로 단기자금 시장이에요. 단기자금 시장. 그리고 연준 인사들 중에서 이 단기자금만 보는 뭐 파월이라든가 로리 로건 총재 같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바로 직접적으로 보고 느낀 거고 연말 뭐 월말에 자금이 마르는 게 눈에 보이니까 이거는 뭔가 느낌이 쎄한데? 그리고 로리 로건 총재는 그 파월은 이 얘기를 안 했는데 네. 로리 로건 총재는 저랑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정부가 단기채 발행을 줄이고 있기 때문에 유동성이 대단히 빠른 속도로 말라갈 수 있다. 네. 따라서 QT 양적 긴축은 지금 당장 중단해야 된다. 이거 정확히 제가 12월부터 얘기했던 얘기랑 똑같은 얘기예요. 네. 당장 중단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고 이 얘기에 이제 최근에 아주 극히 일부 자금 시장을 보는 극히 일부 뭐 IB나 이런 분들이 그런 거 같네 보니까 그렇다면 연준이 그리고 오늘도 하는 총재가 그 질문이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질문을 하는 총재가 대답하는 걸 보고 개인적으로 이거 준비했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하는 총재가 이제 얘기했듯이 네. 연준이 이미 2019년에 한번 당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런 잘못을 하지 않고자 좀 더 유동성 공급을 더 공격적으로 할 가능성이 전 있다 이렇게 봐요.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할 것 같냐?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비트코인 얘기도 해야 돼서 비트코인 시간이 얘기를 왜 많지가 해요? 않은데 그 비트코인 얘기를 넘어가기 전에 네. 시청자분들께서 지금 네. 문 팀장님한테 빨리 비트코인 물어봐달라는 성화예요. 시청자 여러분, 네. 제가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얘기를 조금 더 짚어보고 갈 건데요. 여러분 물어볼 겁니다. 물어볼 네. 거지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가격 얘기는 제가 못합니다. 네. 조금만 죄송해요. 기다려주시고요. 네. 일단 우리가 짚어야 되는 게 그러면 빠르게 다시 뭔가 네. 신용 위기가 올 가능성, SVB 사태 같은 게 바로 올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해석해도 될까요? 지금 하신 말씀들을 종합해서는. 맞는데 네. SVB 사태 정도로 끝나면 굉장히 다행인 거고. 다행이에요. 왜냐하면 네. 우리가 연준이 코로나 이전에 풀었던 돈이 금융시장을 좌우하고 펀더멘털을 좌우하는 걸 이미 봤어요. 네. 그런데 지금은 그거에 더해서 정부의 돈까지 훨씬 높은 변동성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미 SVB 사태 때 양적 긴축의 위험성이 크다는 게 살짝 맛배기로 보여준 거고
앞으로 정부가 돈을 줄였을 때 이게 어떤 식으로 파급 효과를 가져갈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모든 경제 전체, 단기 자금 시장은 뭐 당연한 거고, 단기 자금 시장은 얘가 카나리아라서 지금 나타나는 거지. 실제로 모든 경제 전체의 자금 경색의 우려가 순식간에 퍼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 민간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에서는 왜 갑자기 요즘 이렇게 장사가 안 되지? 혹은 왜 갑자기 요즘 은행에서 돈을 안 빌려주지? 이런 식으로 아주 애매하게 느끼는 게 되지만 실제로 요 유동성의 핵심부에서는 굉장히 큰 정부의 조달은 그래도지만 트레저리 빌을 줄이는 게 담보를 통한 유동성 창출을 아예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전체 총량을 줄이기 때문에 경제는 꾸준히 늘어야 돼요. 근데 이게 속도가 둔화되든지 감소하면 경향이 죽는 거야. 둔화돼도 큰일 나요. 그 기울기가 유지가 돼야 돼.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기울기가 감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사태가 될 수 있고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걸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지 저는 사실 모르겠지만 심상치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지금 유가도 좀 하락하고 예. 물가는 결국 주거비 빼면 다 하락하는 네, 맞아요. 약해지고 있으면 맞습니다. 그러면 금리 인하를 좀 그 순탄하게 네, 경착륙이라고 네. 표현해야 할까요? 네.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게 바로 제가 주장하는 거고 열매님 얘기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20년 동안 중앙은행을 보고 또 과거 100년 정도 중앙은행의 행동을 봤더니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중앙은행은 행동을 할 때 그러면 안 되지만 그렇게 독립적으로 행동을 못해요. 어떤 오더가 있든지 특히 여론이 받침을 해줘야 돼요. 여론이. 그런데 예를 들어 지금 같은 때 미국 물가가 뭐 오늘 밤 발표가 되겠지만 뭐 예를 들어 3.2 정도가 뭐 컨센이에요. 그럼 3.2가 나와. 그럼 타겟은 2%인데 3.2는 여전히 높잖아요. 네. 그런데 연준이 여기서 만약에 유동성을 푼다거나 혹은 금리를 내린다는 얘기를 좀 더 세게 한다거나 그러면 벌써 이코노미스트들이 득달같이 달게 됩니다. 아니 지금 이럴 때냐고. 70년대의 오류를 또 반복할 거냐. 네. 옛날 아서번스 연준 의장 완전히 나락간 거 모르냐. 정신 차려라. 이러면 못해. 그럼 언제 할 수 있냐. 뭐가 크게 터지면 그땐 아무 소리 못해요. 그래서 결국 뭐가 터졌을 때 금리 인하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유동성 푸는 것도 공격적으로 되는 케이스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네. 자 이제 그러면 그 비트코인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릴 텐데 조금 전에 팀장님께서 이제 강조하셨다시피 가격이나 이런 거 여러분 죄송해요. 제가 잘려요. 네네. 가볼까요? 자, 그런 건 아닌데 지금 이제 큰 변화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전문가에게 좀 평가를 들어봐야겠죠. 네. 자 그래서 11개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이 승인이 됐는데 근데 지금 ETF가 아닌 ETP라는 용어를 네. 쓰더라고요. 네. 일단 이게 어떤 의미이고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현물 ETF 상장이 승인이 된다면 앞으로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 한번 쭉 정리를 해주실까요? 일단 P는 ETF의 이제 상위 개념입니다. P는 이제 프로덕트, ETF, F는 이제 펀드. 그런데 SEC는 펀드라는 말을 쓰길 싫어해요. 어떤 메시지인가요? 일부러? 이제 P, 굉장히 높은 아주 브로드한 아주 애매한 개념을 쓰는 걸 좋아하고 좋아한다기보다는 이거는 그러한 유로 취급을 해야 된다. 펀드라는 거를 이제 이름을 넣어버리면 마치 일반인들이 주식 펀드 들듯이 얘도 이거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상품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마치 주식처럼 쉽게 매매할 수 있는 것 같은 이제 오해를 줄 수 있고 프로덕트라는 좀 더 아주 애매한 개념을 도입해서 얘를 제도권 금융에서 좀 활성화하는 것은 다소 내키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제 SEC 쪽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다만 법원에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나죠. 이런 식으로 운용사들이 열심히 준비해서 냈으면 너희는 당연히 심사를 해서 결과를 내야 된다. 우리나라 같았으면은 괘씸죄에 걸려가지고 이 운영사들 다 뭐 징계받든지 했을 텐데 나중에. 그렇죠. 그런데 미국은 정확히 법에 나와 있으면 판사가 판결한 거에 의해서 법치주의니까 정확히 이번에 이제 인정을 했습니다. ETF는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아니 뭐 ETF를 사 그냥 업비트에 혹은 비트썸에다가 계정 직접 투자를 만들어서 하지 뭐. 하면 되지 네. 뭐 그렇게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할 수 있어. 이게 뭐 그래서 의미가 있냐? 네. 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고 이제 그게 맞는 말인데 이거는 이제 기관 투자자의 어떤 속성을 아시면 이제 생각을 좀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아무거나 살 수가 없어요. 이게 아무리 좋아 보여도
이제 기관 투자자들은 내가 투자할 수 있는 대상을 사전에 정의를 하고 그 법률적인 성격에 맞는 것만 투자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무리 봐도 이 매니저가 이거 가상화폐 중에 요 비트코인을 넣어야 되겠는데 그런데 이게 뭐 펀드의 주호를 뭐 만들어서 지갑을 만들어서 뭐 어디 가서 뭐 사고 돈을 어디 뭐 넣어서 사고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규정상 그게 될 수가 없어요. 근데 ETF로 만들어 두면 그냥 우리 총 자산의 뭐 한 0. 몇 %는 뭐 비트코인을 사야 될 것 같다. 좋아질 것 같다. 라고 이 자산 배분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주 쉽게 왜냐면 이미 그 펀드와 자산 운용을 할 때의 규정서에는 우리의 투자 대상은 공개된 시장에서 거래되는 자산으로만 한다. 혹은 뭐 공개된 펀드로만 한다. 이게 우리는 이거를 집합 투자 자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한 법이 또 따로 있고 그 법과 규정에 의해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도입이 된 것은 그 동안에는 이제 많이들 개인 투자자들 중심으로 이 코인들이 뭐 일부 거대 고래들 중심으로 돌아왔지만 이제 앞으로는 본격적으로 이 기관 투자자가 들어올 수 있다. 뭐 그렇다고 해서 가격이 꼭 온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가격이 올 수도 있고 떨릴 수도 있고 네. 그런데 이제 저변이 이제 확대될 수 있고 약간 제도권으로 들어온다. 뭐 그런 의미가 ETF에는 굉장히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게 가상화폐 탄생 이후에 네. 가장 큰 사건이다. 뭐 이렇게도 평가를 하던데 네. 이 비트코인의 그 제도권 입성, 아까 전에 뭐 ETP라는 용어를 또 네. 굳이 사용하려고 한다고는 하셨지만 네. 어쨌든 제도권 제도권 입성이잖아요. 들어왔어요 이미. 네, 이것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십니까? 바람직하다 혹은 뭐 제가 이런 걸 예정된 평가할 수준이었다. 네. 위치도 아니고 네. 비트코인은 개인적으로 연구는 했지만 이제 새로운 자산이 기관 투자자의 투자 대상으로 이제 들어온 거지 않습니까? 이건 네. 굉장히 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관 투자자들은 최대한 자산이 다양하게 그리고 자산 간 상관성이 좀 낮으면 좋겠는 다양한 걸 좀 넣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제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사실 제가 옛날에 그 비트코인을 개인적으로 좀 공부하면서 좀 철학적인 의문에 좀 빠졌어요. 네. 저는 이제 비트코인을 투자라기보다는 좀 이제 개인적인 연구의 대상으로 좀 삼았는데 이제 비트코인을 비판했던 즉 비트코인의 향후 가치는 빵으로 갈 거다라고 비판했던 주요 논거 중에 하나가 내재 가치가 없다였습니다. 네. 근데 그거는 제가 생각해도 그럴 것 같아. 내재 가치가 없어. 그러면 가치라는 건 뭐냐? 이게 되게 철학적 질문이지 않습니까? 가치라는 건 무엇에 대해서 생긴 거냐? 왜 다른 애들은 가치가 있고 얘는 가치가 없을 수 있냐? 그렇다면 비트코인이 가치가 있다면 앞으로 뭐가 생길 것인가? 이런 고민을 이제 많이 혼자 했거든요. 근데 네. 그런 얘기를 할 건 아니고 중요한 건 대형 기관이 얘의 내재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 거예요. 네. 물론 저는 이제 옛날에 한 3, 4년 전에 이제 그거를 자체적으로 잊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이제 했던 건데 그래도 저 혼자 막 뇌내망상을 한 거니까 이게 좀 확신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ETF로 만든다고 했고 또 서류가 어느 정도 법적으로 성립이 됐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법적인 어떤 엔티티로서 자산이 된 거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그렇다면 얘를 내재 가치가 있다라고 조금씩 생각을 해볼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런 면에서는 이제 좀 새로운 어떤 가치로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안 남아서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하는 얘기로 시작해서 연준 갔다가 비트코인으로 지금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네. 지금 시점에서 자산 배분, 네. 주식, 채권, 비트코인까지 네? 포함해서 어떻게 자산 배분을 하면 좋을까요? 이제 새로운 자산으로 들어왔으니까 우리가 비트코인이라는 거는 뭐 일부 포함을 해야 돼. 아주 일부. 예, 아주 일부. 그러니까 뭐 가끔 보니까 막 재산에 뭐 절반씩 하시는 분 계시는데 아니에요. 이제 그렇게 하는 건 메인은 아니다. 채권과 네. 주식이에요. 채권, 네네. 주식, 뭐 부동산 포함해서 이 채권, 주식, 부동산 그리고 금 정도가 메인이고 아주 약간을 이제 뭐 비트코인 정도를 이제 가지고 가는 게 맞을 거고요. 저는 아까 좀 암울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상반기에 조금 힘든 시기가 유동성면에서 올 수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식 쪽은 조금 밸류 접근, 그러니까 싼 애들, 그러니까 이제 안 좋게 본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그동안 좀 비싸 있는 애들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 연초 첫 주 거래 첫 주 성과, 그러니까 S&P 500의 첫 주 성과가 1년 성과를 거의 결정합니다. 네. 첫 주에 오르면 1년 좋아요. 네. 네네. 근데 첫 주에 막 힘들잖아요.
그럼 1년 내내 좀 힘들어. 근데 지난 첫 주가 되게 안 좋았어요. S&P 500. 그 이후에 다시 올라오긴 했는데 그래서 저는 올해 미국 주식, 뭐 한국도 비슷할 것 같은데 상반기에는 좀 조심하자. 그리고 채권은 많이 먹냐 적게 먹냐의 차이일 뿐이지 비중을 많이 가져가시고 이왕이면 좀 긴 채권을 가져갔으면 좋겠고요. 유동성이 부족해지면 채권 금리도 약간 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겁먹지 말고 더 채권 비중을 늘리는 기회로 삼으실 것을 추천을 드리고 부동산은 뭐 PF도 힘들고 하니까 좀 쉬었다 가자. 금리 내리면 그때 한번 다시 봐도 되지 않겠나? 그렇게 알겠습니다. 봅니다. 네, 그건 또 이제 다음에 한번 더 모시고 얘기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